전현무 씨, 네네. 사람은 바뀔까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바뀐 척을 할 뿐이에요. 허허.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바뀔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책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젊은이가 주변 친구로부터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너는 부재불능이야. 이런 말을 들을 정도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간관계가 어떨 것 같아요? 별로 안 좋겠네요. 까칠하고. 그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스스로를 반성하고 자기 개발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돼요. $100의 얼굴이 돼요.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예가 나옵니다. 한 소년의 예가 나오는데 토목점에서 새벽부터 일을 하는 소년이 있어요. 아침 5시에 기상을 합니다. 하루에 14시간을 하는 거예요. 애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 모교 교장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토목점에서 저 그냥 목숨을 끊고 싶어요.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무 씨가 교장 선생님이면 옛날 제자가 이렇게 힘든 편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봐 교장실로. 오면 뭐가 이렇게 힘들어? 많이 힘들어요. 반복되는 일상에 죽을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여기 반복되지 않는 내 삶이 어딨니? 나도 힘들고 옆집 순이도 철이도 힘들어. 다 힘들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결국 참고 견뎌라 이거죠. 참고 견디는데 이제 뭐 무작정 참고 견디라고 그러면 그건 너무 무책임한 거고 대안을 좀 제시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너는 너무나 훌륭한 아이야. 좀 더 소중한 일이 어울릴 것 같아. 그러면서 교사 자리를 제안을 합니다. 나랑 통하네. 그 아이가 훗날 위대한 작가가 돼요. 조지 웰스입니다. 타임머신을 쓴.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뒤바뀌더라고요. 저는 이 방송을 보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한 번이나 해보신 분들, 예를 들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주변에는 온통에 다 그저 그런 사람들 뿐일까? 왜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한 번이라도 던져본 분이라면 이 책 속에 답이 있어요. 내가 바뀌고 상대를 바꾸고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마법의 열쇠가 이 책에 있다. 잘 활용한다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마법과 같은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으로 지금부터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썬. 이 책이 84년 전 책이잖아요. 지구 반대편에서 쓰여진 책이잖아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 강독을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많고 좀 유행이 지난 부분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다 해부를 해서요. 좋은 재료만 골랐습니다. 그래서 설민석이 재구성을 했어요. 좋다. 예, 그래서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이미 책을 읽으신 분들은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카네기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무 씨,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비는 관우나 장비나 조자룡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그럼 현무 씨 가족이랄지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그만큼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사람 주변엔 좋은 사람이 모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 주변엔 좋은 사람뿐입니다. 아 진짜로. 아 그래요? 신선하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만족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비교하게 되죠. 우리 애는 왜?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되게 우울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통하면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는 사람처럼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변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합니다. 뭐뭐뭐 하라예요. 그 책에 보면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욕구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적 충동, 두 번째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게 사람들한테 되게 크다는 거예요. 현무 씨, 인간의 3대 욕망. 성욕, 식욕. 현무 씨 제일 좋아하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요? 네. 수면욕. 수면욕. 이 3대 욕구예요. 네.
근데 이거 말고도 많은 인간의 욕구가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이분 얘기는 뭐냐면 그중에 가장 강력한 거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3대 욕구는 어떻게든 100% 만족은 아니지만 꾸역꾸역 만족하면서 살아요. 배고프면 먹잖아요. 졸리면 자잖아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위대해지고 싶어하는 욕구는 충족되지 못하는 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딱 공략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변 사람이 달라지고 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책에 그 미국의 전문 경영인 찰스 슈와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회사의 CEO인데 연봉이 86년 전 미국의 100만 달러. 연봉 500억 되는 CEO예요. 회사에 딱 부임하잖아요. 거기 직원들이 전부 다 어벤져스가 돼요. 다 토르, 헐크, 막 스파이더맨, 막 능력 엄청 발휘해서 회사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능력 하나로 나는 이 연봉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하 직원들한테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제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인정, 그리고 격려입니다. 상관의 비판만큼 야망을 죽이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자신 주변의 사람을 최고의 능력치를 발휘하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 칭찬과 인정을 하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그러는데 상대방의 칭찬, 상대방에 대한 인정, 이것이 진정 상대방을 뛰어난 인재로 만드는 방법이다. 뭐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나와요. 미국의 한 정치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1842년 가을이었는데요. 이 정치인의 특기가 뭐냐면 프로 비판러예요. 아하. 그렇게 남 까는 걸 좋아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항상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막 모욕하는 글을 쓰고 그 글을 갖다가 상대방이 지나다니는 길에 냅두거나 상대방이 잘 눈에 띄는 곳에 냅둬서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신문사에 보내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줍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어느 날 정적이었던 이제 그 쉴스라는 사람을 막 이제 조롱하고 비판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쉴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남자를 찾아옵니다. 네가 날 비판했어? 깜짝 놀랐겠죠, 이 젊은이가. 네가 에이브람 링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프로 불편러가 링컨의 젊은 시절. 그러니까 우리는 링컨 그러면 어렵게 태어나서 막 극복하고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노예를 해방시키고 막 모든 사람의 존경받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최고의 지금으로까지 막 플러였다는 거죠. 그래갖고 쉴스가 찾아와가지고 넌 나한테 실수했어. 그러면서 그건 좀 사과하시죠. 네. 이거야말로 실수네요. 네, 예, 실수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바로 결투를 신청을 해요. 전현무 너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근데 전현무가 신청 안 받아요. 그럼 얘는 매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너무 당황을 해서 이러고 있으니까 무기는 네가 고를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무기를 뭘 고르느냐? 칼. 링컨이 팔이 길어. 리치가 좋구나. 리치가 좋고 칼을 고릅니다. 그리고 이제 칼싸움 그 시합이 잡히기 전에 미국 군사학교를 졸업한 사람 찾아가서 칼싸움을 배워요, 링컨이. 드디어 미시시피 강변에서 찬바람이 부는 초겨울에 쉴스와 링컨이 결투를 벌입니다. 칼 뽑아! 딱 노리고 있는데 다행히 사람들이 달려요. 이 일이 링컨의 인생의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링컨은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시? 당신 그렇게 하지 마. 반성해. 사과해. 라는 목적에서 그걸 썼는데 오히려 이것은 큰일을 불어일으켜서 그 사람과 나한테 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상대를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 자리가 끊임없이 상대를 질책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책에 얘가 또 나오는데 그게 바로 1860년대 벌어진 남북전쟁이에요. 링컨은 북부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군하고 전쟁을 하는데
부하장군 중에 이제 미드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남군이 후퇴라는 거야. 야, 쫓아! 그랬어. 예, 쫓아. 쫓는데 미드 장군한테 지금 쳐! 그랬는데 여기는 미드 장군이 우물쭈물하다가 기회를 놓쳤어요. 현무 씨가 링컨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람? 그럴 수 있어. 힘들었지? 좀 쉬어. 괜찮아. 진짜 안 어울린다. 그럴 수 있어. 나 너 때 그랬어. 임진왜란 때 비슷한 예가 있어요. 임진왜란 끝나고 정유재란 벌어지기 직전에 정보가 들어와요. 핫도기요 마사가 배를 이끌고 부산으로 밀고 들어온다. 그 정보를 듣고 선조가 그 이순신한테 나가서 바다에서 막으라고 그래요. 육지로 올라오면 저 못 막는다. 근데 이순신은 우물쭈물합니다. 그 이유가 저 정보는 고니시유키 나가라는 적장에서 나온 정보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우물쭈물하니까 갓도가 결국 상륙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어떻게 합니까? 비슷한 상황이죠. 끌어올려서 고문하고 백의종군 시키잖아요. 링컨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항명이니까. 근데 링컨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편지를 쓰는데 자신의 젊었을 때 주특기로 씁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고 넌 정말 너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너는 정말 오 마이 갓이야. 너 진짜 막 비난과 비판으로 막 그 주특기가 잔뜩 편지를 썼어요. 그랬는데 그 편지가 미드한테 도착하지 않아요. 링컨이 써놓고 그 비판의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 결과 미드 장군은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다니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남북전쟁에서 링컨은 이렇게 승리하지 않았을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사람은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우리는 편견으로 가득 찬 감정적인 동물을 다루는 거다. 비판은 위험한 불꽃을 튀게 만든다. 이 불꽃은 자존심이라는 상대방의 화약을 폭발하게 만들고 그 폭발은 때로 서로의 죽음을 앞당기기도 한다. 결국 여기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절대 상대방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고 싶으면 비판하지 말라. 자, 그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을 뛰어나게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 세 번째 방법이 뭐냐? 평판을 만들어주라예요. 카네기 표현에 의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평판에 맞게 행동하는 욕구는 부자, 가난한 사람, 거지,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다 갖고 있다는 건데 그걸 공략하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딱 들었던 생각이 옛날에 그 한중록 할 때 영조가 그 대신들 앞에서 사도세자를 세워놓고 한 게 뭐였어요? 이거였어요. 비판을 했어요. 그것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개 망신을 줬거든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때 만약에 영조가 대신들 다 모인 앞에 사도세자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했다면 글쎄 세자가 요즘 많이 달라졌습니다. 안 하던 글 공부에도 관심을 가지고요. 그리고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 세자 몸집 좀 보십시오. 저렇게 덩치도 크고 옛 효종의 청명도도 흔드는 걸 보니 문과 무에 뛰어난 옛날 신라의 문무왕이 부활한 듯합니다. 이러면 사도세자가 과연 그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의 이 부분에서는 쿵 하는 울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진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현무 씨 그런 상상 혹시 안 해봤어요?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다 움직여줄 수만 있다면 해보죠. 늘 하죠. 하죠. 네.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 책 속에 그 비밀이 있어요. 예스. 지금부터 상대방의 심장을 훔치는 방법, 심 스틸러가 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Let's get it. 책에서 이제 욕망의 불붙이기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카네기의 예가 나옵니다. 이건 저자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예를 갖다 쓰는데 자기 처제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나온 말인데 실화예요. 그 처제가 이렇게 막 표정이 안 좋더라 해서 왜 그래 처제 이랬더니 아휴 애들 키워봐야 소용없어요. 나이 20살 돼서 다 대학 보내고 또 대학 다 기숙사 갔잖아요. 뭐니까 엄마가 걱정돼서 맨날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무심한 녀석들 이러고 있으니까 카네기가 아이고 답장 받는 방법 간단한데 그거 뭐 내가 편지 쓰면 바로 답장 올걸?
형부, 아니 내가 키워주고 낳아준 엄마가 편지를 보내도 답장 안 하는데 무슨 형부가 편지를 보내 답장을 해요. 내기할까? 예, 해요. 그래 내기를 해요. 카네기가 조카들한테 편지를 썼거든요. 보냈는데 바로 답장이었어요. 실시간 수준으로. 뭐라고 썼을까요? 내기로 번 돈 너한테 줄게. 오. 맞아? 답장을 하면 답장을 네가 나한테 써주면 내가 엄마랑 너 100달러 아, 줄게. 답장을 하면 돈 줄게. 응. 아, 이번에도 역시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Yes. 거거든요. 어떻게 그런 예. 발상을 예. 아, 나 정답이라 오한 줄 알았더니 야유였구나. 아니. 제가 볼 땐 본질은 같은데요. 본질로 가는 코스가 저기 있는 카네기가 조금 더 고급져요. 아니, 많이 고급지죠. 카네기가 어떻게 했냐면 사랑하는 조카들 안녕, 보고 싶어, 잘 지내고 있니? 막 이렇게 쫙 써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5달러를 동봉해서 보낸다. 그때 5달러면 큰 돈이죠. 그리고 편지만 보내. 돈 안 보내. 편지만. 그러니까 조카들이 읽고 아무리 읽고 없는 거예요. 바로 답장 씁니다. 흥분해가지고. 아유, 삼촌 편지 잘 받았어요. 보고 싶어요. I miss you. 뭐 저 그런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잊은 거 없어. 예. 그러니까 결국 상대를 설득하는 기술은 뭐냐면 이거예요.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라. 그래서 책의 워딩을 빌리면 이런 거죠. 현무 씨 낚시할 때 미끼로 뭘 씁니까? 개찌렁이 같은 거 쓰지 않나요? 지렁이 쓰죠. 네. 이상하지 않나요? 난 어렸을 때 그게 좀 이상했어요. 여기서 아니 딸기에다 크림 얹은 거 이런 거 끼워가지고 던지면 맛있으니까 더 물 것 같아요. 유아적인 발상이죠. 네. 제가 유아 때 그랬거든요. 이 얘기의 본질이 뭘까요? 니즈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물고기의 니즈. 그렇죠. 네. 딸기의 생크림은 우리 인간한테나 맛있지 물고기한테 맛있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하지. 전현무는 술을 저하고 비슷합니다. 한 방울도 못 마셔요. 근데 전현무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탈리아 100만 원짜리 와인을 선물하면 전현무가 좋아하겠냐? 나 진짜 안 좋아. 등을 긁어달라고 그러는데 왜 허벅지를 긁어주냐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니즈.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그 부분을 긁어줘라라는 거죠. 좋은 말이네. 지금까지가 내 주변 사람들을 멋지게 진화시키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이었다면 이제는 뭐냐면 지피지기 중에 직입니다. 나를 바꾸는 방법.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자, 현무 씨. 본인은 호감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호감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그 질문을 하는 게 의도가 보입니다. 일단 웃으면서의 질문. 아니. 네. 웃은 거는 친근하고 내가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답정로 아니에요? 아니. 좋아하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은 그 둘 중에는 비호감형에 가깝죠. 아, 비호감형에 가깝다. 아, 근데 길게 보면 굉장히 호감. 초창기에 좀 비호감의 아이콘이었었던 때가 있었는데 맞아요. 어느 순간에 호감으로 확 그냥 넘어와 버렸죠. 이렇게 말에 자신이 없어. 저 1번이 어려운데 1번이 이렇게 어려운 현무 씨, 거군요. 사람들이 네. 현무 씨를 다 좋아하고 다 호감 갖기를 바라세요? 솔직하게. 아니요. 그랬던 적이 있죠. 다 좀 날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저에 대한 뭐 잘못된 소문이 있을 때는 아 정말 기자회견이라도 열어서 네네. 바로 잡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됐죠. 최근에. 그 비호감으로 살고 싶어요? 이러면 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싶어요. 이렇게 뭐 존경도 받고. 결과적으로는 뭐 호감을 얻고 얻고 싶죠? 싶죠. 네. 알려드릴게요. 아 그래요? 아, 물론이죠. 아유. 뭐든 가능합니다. 오늘 오기 무엇이든 잘했네. 물어보세요. 내일 카네기입니다. 그 상대방한테 그 호감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욕망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가 있냐? 이 책에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즈벨트. 감동적이에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집무를 하다가 흑인 시종이에요. 여자분. 근데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말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저 대통령님 혹시 메추리아세요? 이러더래요. 루즈벨트한테. 메추리 알죠? 근데 저도 메추리아는 봤어도 메추리아기는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앉아보세요 그러면서 메추리에 대해서 너무나 소상하게 알려주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났어. 잊었어. 또 어느 날 이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나 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님 어떻게 저한테 전화를 주셨나요? 이거 봐요. 지금 빨리 창밖을 봐요. 나 지금 당신 집 앞을 지나고 있는데 창밖에 당신이 관심 갖고 있는 그런 한 번도 보지 못한 메추리가 잔뜩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전화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의 관심에 대통령이 그 관심을 잊지 않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이분을 그다음부터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퇴임을 한 뒤에 다시 백악관에 왔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럼 보통 이제 현직 대통령 장관들 인사하고 보통 말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정원사 청소하시는 분 손을 일일이 잡아주면서 아유 그때 참 뭐에 관심 많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그때 이러셨죠 이걸 일일이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호감남 이분이 바로 루즈벨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나의 관심사에만 집중하지 말고 상대의 관심에 관심을 가져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책의 포인트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제작진 합쳐서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나예요. 다 이기적인데 다 내 관심만 있는데 한 번만 내가 상대의 관심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럼 나만 유니크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랑을 온통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호감을 얻는 방법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여기서도 이제 카네기의 예가 나옵니다. 철강한 카네기. 근데 철강한 카네기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뛰어놀다가 산토끼를 한 마리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야, 너 집 있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토끼가 있던 토끼굴이 있는 거지.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 토끼가 엄마야. 새끼 토끼들이 꼬물꼬물꼬물 넣으면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얘들 먹이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 이런 그 뭐 클로버랄지 민들레 이런 거 줘야 되잖아. 근데 그 많은 풀들을 자기가 어떻게 따와? 자기가 애기인데 카네기 어렸을 때인데. 그래갖고 자기 친구들을 막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카네기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동네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리 와봐. 요 토끼 있잖아. 요 토끼 새끼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첫 번째 토끼 보여줄게. 이 토끼 만약에 우리 저기가 이 아이를 위해서 민들레하고 클로버 따오잖아. 그럼 이 토끼한테 이 적이라고 이름을 붙여줄게. 그 두 번째 토끼 네가 따오면 요 토끼는 이제부터 전현무야. 얘 이름은. 싫은데? 뭐라고? 싫어. 왜 싫어? 왜 내 이름 갖다 써? 왜 내 이름 갖다 쓰냐고? 그래. 뭐야? 엇나간 애들이 있어. 넌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전현무가 되지? 그래서 이름을 붙여준다고 하니까 근데 토끼의 수는 제한되고 애들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선착순! 여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줘라. 저 어렸을 때 한 반에 72명이었어요. 학기 초가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반 아이들 이름 외우는데 너무나 힘들어 하셨어요. 다 번호를 부르고 그랬죠. 아, 그렇죠. 뭐 3번, 14번, 아니면 반장, 야, 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학기 초에 전혀 나를 알 수 없는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이 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현무야, 네가 전현무지? 라고 했을 때 어때요? 그때는 엄청난 이제 그러겠죠.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구나. 이제 감동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애들 이름 기억하라. 그 한 3일 만에 다 외우시는 선생님 가끔 계시죠. 있어요. 계시죠. 애들 너무 좋아하죠. 좋아하죠. 좋아하지. 내 이름을 불러주는데.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야, 근데 요즘은 좀 올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오늘날은 전화번호도 못 외우잖아요. 그렇죠. 내 것 빼고는. 그리고 뭐 톡 들어가면 그 사람 신상 다 나오는데 무슨 이름을 다 기억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보면 이런 시대에 상대방의 이름 석자를 기억해서 그 이름을 불러주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들에게 호감을 받는 방법은 겸손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누구나 살면서 실수할 때 있습니다. 현무 씨 실수한 적 없나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죠? 네네. 그럼 실수하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저 실수를 하다 보니까 그 노하우가 생겼죠. 빠른 사과, 빠른 인정, 구차한 변명, 딜레이, 더 큰 화를 부릅니다. 근데 전현무 씨는 내가 볼 때는 그냥 데일 카네기로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책 읽을 필요가 없죠. 아, 고맙습니다. 네.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과를 할 거면
최대한 빠르게 사과해요. 와 진짜 그런 말이 나와? 네. 빠르게 사과하고 자아 비판을 하라고 그래요. 어머. 예를 들면 딴 사람이 정말 화가 난 거예요. 상대한테. 그래서 야, 너 일로 와봐. 너 왜 이랬어? 너 제정신이야? 라고 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내 정신 나갔나 봐. 제가 잘못했어요. 맞아요. 이 바보 같은 놈 막 이러면서 정말 죄송해요라고 하면 책의 워딩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혼을 낼래다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서. 이론서대로 하면요. 그 태극 1장이면 17대 1로 다 이겨요. 뭐 중단 맞고 정권 찌르고 하단 맞고 앞차기 하면 다 쓰러져야 돼. 근데 실제 이건 이론이지 현실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아니 내가 잘못했을 때 누가 팍 하고 비판 치고 들어오면 욱하는 마음이 생기지 잘못했습니다가 안 나오거든. 이게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한번 자신을 낮춰보래. 왜 잘못했습니다가 안 나오냐면 내 자존심이 다칠까 봐.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아 그게요 사실은 장강명 너 왜 그래? 하고 사실 이종희가 현무가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죠. 아 이거 당신 때문이잖아요. 비판하는 사람한테 되려. 이러면 이게 일이 한두 끝도 없이 커진다는 거죠. 근데 자신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높이고 싶다면 자기를 한없이 낮춰봐라. 겸손하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자의 도가사상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상선약수라고 최고의 선은 불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불은요 상대방을 다 바꿔버려요. 태워버리거나 녹여버리거나 끓게 만들거나 자신의 에너지로 상대방을 바꾸거든. 근데 물은 그렇지 않아요. 물은 이 안에 들어가면 이 모습이거든요. 근데 와인잔에 들어가면 와인잔의 모습이 되고 소주잔에 들어가면 소주잔의 모습이 돼요. 상대한테 자신을 맞춥니다. 그리고 높이 있는 물을 부으면 낮은 곳으로 흐르고 수천 개의 산과 여러 가지 골짜기를 여기는 매와 강이 지배할 수 있는 건 그들보다 더 낮게 흐르기 때문이다. 나를 낮추면 비로소 높아지고 비우면 채워지니 겸손의 마음으로 잘못했을 때는 정직하게 사과하세요. 이것이 이제 상대에게 호감을 받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랑스의 한 철학자가 한 말인데 적을 원한다면 친구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라. 그런데 많은 친구를 원한다면 친구들이 너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하라. 우리 사회, 우리가 받았던 교육은 남을 밟고 올라서고 제끼고 나아가는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번쯤은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내게 하기 전에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끌어안아주는 그런 교육과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진다면 훨씬 좋은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